오늘장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들만 모아서 확인해봅니다. 뉴스 보고 전략 정비하는 시간 세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그리고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DB금융투자 김병수 PB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주요 투자 뉴스부터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SK하이닉스가 미래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해 충북 청주에 신규 반도체 생산 공장을 건설한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5년에 걸쳐 공장 건설과 생산 설비 구축에 총 15조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국회가 추석 직후 K칩스법으로 불리는 국가 첨단 전략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심사에 돌입합니다. 미국 백악관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진지한 협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농심이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천호앤케어 인수를 추진합니다. 천호앤케어 지분 76.8%의 예상 매각가는 600억에서 7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 관련 출입국 제한을 완화하며 오는 7일부터 가이드 없는 패키지 여행이 가능해집니다. 하루 입국자 수 상한도 2만 명에서 5만 명으로 상향됩니다. 오는 12월부터 아이폰 사용자들은 전국 모든 편의점, 스타벅스, 이마트, 코스트코 등 대형 가맹점에서 애플페이로 간편 결제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환율이 끝을 모르고 치솟고 또 뚜렷한 반전의 트리거도 부재한 시장, 가장 답답한 섹터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반도체 이슈로 출발합니다. 최근 반도체 하면 위기라는 키워드는 늘 세트죠. 이 메모리 가격 하락, 경기 침체 가능성은 커지지 또 미중 패권 경쟁도 심해지다 보니 하루아침에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진 않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최악일 때가 매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자, 선영 대표님. 반도체 특별법 추석 지나고 심사에 돌입한다고요? 네, 사실 이게 진작에 빨리빨리 됐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상정도 못하고 있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추석 직후에 반도체 특별법이라 불리는 이제 K칩스법 심사에 돌입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다만 세제 혜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을 심사할 기획재정위원회가 여야의 이제 조세 소위원장 자리를 두고 계속 실랑이를 벌이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좀 뭔가 가동을 멈춘 상황이기 때문에 완벽한 처리는 어렵다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 지난달 4일 날 발의가 됐습니다. 이 법안이 한 달이 되도록 산자위에 상정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에 반도체 업계와 학계에서는 최근에 입장문을 좀 냈고요. 막대한 자본과 인력이 소요되는 반도체 산업 특성상 적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상당히 맞는 얘기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안 처리를 좀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현재 여당과 야당 간의 의견 마찰 때문에 심사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그게 좀 팩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정치적인 부분 더하기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을 최근에 이제 기본 8%인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20%, 중소기업은 25%, 그리고 중견기업 25%, 그리고 중소기업 30%를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처리 같은 경우도 지금 제일 문제인데요. 이 역시 조세 소위위원장 자리를 두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언제가 처리될지는 사실 알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이제 이 반도체 국내 반도체 업계에는 이제 위로 치고 아래 치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여러 가지로 지원 방안이 지금 정말 빨리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정을 빨리 시켜서 이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 여러분 체크하셔가지고 반도체 기업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이슈도 있다라는 부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심사에 돌입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이게 당장 통과되는 법은 아니니 계속해서 뉴스를 팔로우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반도체 소식 하나 더 확인해보죠. 어제 장 마감 전 또 하나 들려온 소식이죠. 바로 SK하이닉스 역발상 뉴스. 2025년 업황 반등 시기를 노리고 당장 지금 SK하이닉스가 다음 달부터 청주에 반도체 설비 공장을 착공한다라는 소식인데요. 사실 지금 15조 원 규모면 규모가 전반적인 걸로 봤을 때 큰 건지 아니면은 적당한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가늠이 안 돼요. 어떤 건가요,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기사 내용 보고 일부 시청자들 고개를 갸우뚱하실 겁니다. 어라? 지금까지는 반도체 공급이 너무 많다고 난리인데 왜 갑자기 또 생산 설비 투자를 하지?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씨를 뿌리지 않는 농부는 가을에
거둘 양식이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또 한번 SK 최태원 회장의 그 동물적인 감각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지금 SK 하이닉스는 청주에 이미 M11, M12, M15 공장이 있습니다. 잘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붙입니다. 향후 5년간 약 한 15조 정도를 투자해서 약 한 6만 평 정도, 한 6만 제곱미터 정도 공장을 새로 설립한다 그래요. 이름하여 M15X입니다. 네. 자, 과연 왜 이렇게 할까요? 이미 하이닉스는 과거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 2015년도 반도체 경기가 둔화된다, 디램 가격 떨어진다. 그래서 결국 하이닉스가 영업 적자가 난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부터 약 한 5년, 한 7, 8년 전이죠. 그런데 그 당시 SK 하이닉스는 오히려 평소 연보다 오히려 10% 정도 설비 투자를 더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년 지났죠. 2017년 드디어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와가지고 SK 하이닉스 창립 이래 최대치 10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냈던 겁니다. 저는 지금 많은 분들이 SK그룹을 보면 무슨 바이오다, 에너지다, 또 소재다, 통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SK그룹의 가장 베이스에는 가장 밑에는 반도체가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SK 하이닉스 하면 딱 두 개가 떠오르죠. 하나는 D램 반도체, 또 하나는 낸드 프레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문제가 좀 생겼어요. 아까 선영 대표님 말씀대로 아래에서 치고 올라오고 위에서 누르고 있습니다. 1위가 어디냐면 삼성전자고요. 2위가 본래 SK였는데 최근 키옥시아가 올라왔습니다. 준비된 자료 올려주시죠. 키옥시아 하면 여러분 조금 그게 무슨 회사인지 하는데 도시바라고 생각하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도시바의 반도체 분야가 키옥시아인데요. 지금 이 키옥시아가 오히려 3위에 있다가 2위로 올라왔습니다. SK 하이닉스의 낸드 플래시 생산량보다 더 많이 늘렸던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D램 반도체에서는 명실 확실한 2위지만은 이 낸드 플래시 분야에서는 2위 자리를 빼앗겼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회사의 존립을 위험한 그런 요소가 되겠죠. 자, 그리고 1위 삼성전자는 더 앞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아마 이런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한 것도 있고요. 두 번째, 지금은 반도체가 D램 가격이 좀 하락하고 있다지만은 제가 어제 그제도 말씀드렸죠. 지금 DDR4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지만 이제 넘버 3인 마이크론도 DDR5로 넘어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전부 다 D램 반도체를 DDR5로 바뀐다면은 그때는 이제 DDR4 가격 내려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 생산을 안 할 거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DDR5 D램 반도체가 출시가 되면서 오히려 지금보다 PC의 성능이나 모든 것이 더 커지면서 다시 또 반도체 D램 가격의 가격 상승을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과거에도 SK 하이닉스는 이런 위기 속에서 투자를 성공시킴으로써 이런 글로벌 기업이 됐는데요. 이번에 SK 하이닉스의 새로운 생산 투자 결국 성공할 것으로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역발상 투자를 통해서 또 만년 2위 꼬리표를 떼어내겠다는 포부를 내세운 SK 하이닉스. 투자 단행 소식에도 그런데 어제 소부장 주가들은 탄력이 굉장히 좀 아쉬웠다라는 느낌이었어요. 김명수 PB님,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잠재울 만하기에는 아쉬운 규모였던가요? 어떻게 보세요? 규모 문제라기보다는 결국에는 한국 시장의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 날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DDR5로 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좀 투자가 이어지고 있고 결국엔 DDR4에서 DDR5로 이어가는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를 준비하셔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DDR5 같은 경우에는 DDR4보다 속도는 빠르고 전력 소모는 적다. 그런데 아직은 비싼 가격이 변수다라는 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인텔 같은 경우에는 DDR5 쪽 CPU가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AMD도 조만간 데스크톱용 CPU가 이제 라이젠 700 시리즈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조만간 나올 거기 때문에 두 회사의 신제품 경쟁이 DDR5 수요에도 아마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거다라는 긍정적인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DDR5의 비중은 전체에서 한 4.7%에 불과하지만
하지만 25년, 3년 후죠. 25년 같은 경우에는 40.5%가량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DDR5로 교체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하방 압력을 보여주고 있는 이 반도체 업종에서 다시 한번 상향을 올라갈 수 있는 건 DDR5다라는 긍정적인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DDR3에서 4로 넘어갈 때도 굉장히 많이 튀어오른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DDR5를 선점할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두 개 종목이 조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TLB와 아비코 전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DDR5가 아마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양산이 이어질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가장 작은 소부장 업종 중에서 탄력이 좋은 종목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TLB 그리고 아비코 전자 같은 경우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DDR5 채택이 본격화될 때 정보 기술, 이제 IT 부품 산업에서 훈풍이 불 때 아마 가장 먼저 또는 가장 크게 좀 반응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신중하게 투자 이어 나가시면서 분석을 할 수 있다면은 좀 올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준비할 수 있는 9월, 10월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규모나 업황보다는 일단은 포인트는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 국면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종목에서는 TLB와 아비코 전자를 좀 한번 공부해보자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뉴스, 정부의 IRA 외교 총력전, 이제 결과가 좀 서서히 빛을 발하는 건가요? 미국 백악관이 처음으로 공식 답변을 내놨습니다. 한국의 인플레법 우려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데 지금 우리가 진작에 고민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백악관 측이 내놓은 거죠. 어떤 상황인 겁니까, 대표님? 네, 사실 전 저 얘기 듣고 이제서야 겨우 몰랐던 걸까? 이미 알았을 텐데 왜 이제 저런 대답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관련 법안이죠. 이제 IRA 시행으로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우리나라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미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최근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밀실졸속이죠. 이런 입법을 통해서 이제 평가를 받는 IRA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와 세계무역기구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명백한 팩트인 것 같고요. 일단 미 정부가 의회에 법 개정을 촉구해달라고 요청한 방침인 가운데 조기 법 개정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행정부 차원에서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모색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살펴보니까 북미산 전기차에만 대당 최대 7,500달러인데 이거 하나로 바꾸면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입니다. 엄청난 차이인데요. 이런 보조금을 지급하는 건데 현재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 현대차가 전기차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점유율을 점점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전기차 시장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당연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또 되게 웃긴 게 뭐냐면 테슬라가 지금 최근에 이제 판매량을 발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거의 전 세계에서 판매량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보조금 잘 받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현대차 미국에 판매할 때 보조금 못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불합리한 조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를 지금 좀 액션을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그 조지아주에서 하원 의원이었나요? 그분이 말씀하실 때 중간 선거 이후까지를 기다려야 될 것 같다. 그래야지 이제 이기게 사실 그것도 자기들이 이기게 되면은 뭔가 좀 밀어붙이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정치적인 이런 이슈 때문에 지금 전기차 시장 특히 이제 현대자동차 등 포함해서 많은 어떤 이제 이런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좀 빨리 개선이 돼가지고 잘 나가고 있는데 발목을 잡는 일은 발목을 잡히는 일은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관련주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좀 짜증나는 일입니다. 솔직히 회사가 못해서 주가 빠지는 것보다 이런 정치적인 부분 때문에 발목을 잡히는 게 굉장히 짜증나는 부분인데 어쨌든 미국에서 중간에 얘기한 부분도 이제 정치적 해결이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 해결이 될지 모릅니다. 시간이 조금 필요한 문제니까 이 부분 체크하셔가지고 투자의 사이트를 평소보다는 조금 더 늘리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정부의 총력전에도 구체적인 성과를 또 기대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금 좀 우세하지는 않아요. IRA는 또 IRA고 지금 강달러의 자동차와 연관되면 부품주, 타이어까지 지금 다 주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좀 덜 오른 종목 있을까요? 김명수 PB님. 이미 한번 주가가 다 올랐다가 내려오는 조정 국면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환율도 지금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IRA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즉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보면 통제하겠다라는 건데 사실상 그린 산업 부양압 그리고 대중국 압박 안에 좀 가깝지 않나라는 좀 우려진 시선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결국에는 중국에서 시작되는 원자재라든지 부품에 대한 이런 견제가 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조달되는 소재
소재나 부품 등은 보조금이 제외되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함께 나오게 되면서 탈중국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엔 IRA 이건 어쩔 수 없이 올 하반기까지는 진행이 될 법안이기 때문에 이걸 살펴보았을 때 과연 어느 정도로 대응을 잘하고 있는 종목들은 무엇이고 그 업종은 어떤 건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가장 타격이 클 거라고 예상되는 이제 2차 전지 업종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좀 긍정적 기사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독일의 이제 AMG 리튬이라는 독일의 리튬 회사와 함께 수산화 리튬 수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국 쪽에서 원자재를 받아서 생산하기보다는 좀 다각화를 좀 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에코프로의 자회사이기도 하고 가장 유명한 양극재 회사인 이제 에코프로 BM을 좀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중국산 이제 부품이나 이제 핵심 광물을 사용한 배터리에 대해서 이런 세제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이제 미국 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유럽에서 생산하는 모습을 좀 보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결국엔 총 55만 톤까지도 늘릴 계획이 있는 와중에 그 양극재 생산을 55만 톤까지 늘릴 계획이 있는 와중에 유럽에서 14만 톤 그리고 북미에서 18만 톤을 생산할 거기 때문에 좀 탈중국을 좀 가장 먼저 앞서서 내세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결국에는 2차 전지 업종 중에 그리고 2차 전지 부품 또는 이런 생산 업체 중에 가장 먼저 탈중국을 좀 탈중국 공급망 구축을 좀 살피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에코프로 그룹주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에서 에코프로 BM이 가장 양극재 중에서도 참 유명한 기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살펴봤을 때 2차 전지 순환매가 돌아올 때 아마 가장 먼저 좀 반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쪽에서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을 꼽아주셨는데 그럼 자동차 쪽에서는 좀 어떤 종목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이게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굉장히 강달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편중되어 있지만 기아를 좀 살펴보시면 기아는 EV6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아직은 전기차에 좀 치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 완성차 업종 두 주제 중에 하나를 만약에 골라서 좀 분석을 해보신다면 기아 쪽을 좀 살펴보신다고 하면 기아도 좀 굉장히 환율에서도 많은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서 기아를 조금 살펴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주 안에서는 기아를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이슈는요. 오늘 예정된 일정으로 뉴스 한번 꼽아봤습니다. 북한이 7차 최고인민회의를 오늘 개최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정기 국회에 좀 해당을 하는 거죠, 선영 대표님.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정기 국회에 해당하는 북한의 최고인민위원회 회의가 이제 정기 회의를 오늘 개최한다는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일정 얘기인데요. 앞서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7일 오늘 최고인민회의를 열어서 사회주의 농촌 발전법 그리고 원림 녹화법 채택 관련 문제를 이제 다루겠다, 얘기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토의하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이번 회의에서 지난해 말에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새로운 사회주의 농촌 건립 강령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 그리고 국무위원회나 내각 구성원 교체가 과연 이루어질지 이번에 가장 좀 체크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 당장 우리나라 지수나 주가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위에서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하셔가지고 앞으로 관련주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북한 최고인민회의도 개최가 되고 또 9일에는 관련해서 또 도발 가능성이 있는 부분까지 좀 염두를 해두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뉴스, 그래도 부진한 시장 살아있는 섹터 뉴스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현대글로비스가 세계에서 가장 사이즈가 큰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는 운반선 개발 첫 단계에 성공을 했다고요,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곧 겨울입니다. 벌써 이제 그 반팔 입기가 좀 힘든 그런 날씨가 됐는데요. 겨울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바로 석탄과 석유를 하는 난로가 되겠죠. 근데 석탄, 석유 좋습니다. 사용할 땐 좋은데 뭐가 나옵니까? 바로 이산화탄소, CO2가 나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지구 환경을 잡기 위해서, 지구 환경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바로 이 이산화탄소를 줄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이산화탄소 줄이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 공기에 이미 나가버린 이산화탄소를 무슨 잠자리 채로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뭐냐? 바로 그 이산화탄소를 집적해가지고 포집하고 액화시키는 겁니다. 기체를 물로 액화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내장을 하거나 또다시 재활용을 한다는 것인데 바로 그 운반선을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중공업이 이제 만들겠다는 겁니다. 아직 전 세계에서 이산화탄소 운반선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계획된 배가요, 그 전체적인 크기를 보니까
약 7만 4천 톤 정도 된다 그래요. 길이가 그리고 280m인데 이게 어느 정도 크기냐. 가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미국의 항공모함 아시죠? 그 항공모함이 보통 7만 톤, 8만 톤 그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번에 현대글로비스하고 현대중공업이 만들려고 하는 배는 바로 미국의 항공모함 정도 크기고요. 그 크기는 우리 축구장이 국제기구기 약 100m거든요. 근데 280m니까 우리 축구장이 3배 정도 길이 되는 그런 엄청나게 큰 배입니다. 거기다가 이산화탄소 기체들 액화로 만들어가지고 매장을 하거나 혹은 재활용하는 그런 놀라운 기술입니다. 만일 이 배가 정말로 성공적으로 만들어진다면, 건조가 된다면 전 세계에서 이산화탄소 운반선은 우리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만들고 바로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중공업은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중공업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슈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사실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차 그룹주 안에서도 주가 탄력이 아쉬운 상황이고 조선주들도 성장에 대해서는 감히 지금 누가 의심을 합니까? 하지만 단기에 주가가 크게 오른 점은 좀 부담인 것 같거든요. 어떤 종목 좀 다시 공부해보면 좋을까요? 이번에 이 기사가 나온 게 이 밀라노에서 개최된 가스텍 2022라는 여기서 나온 것 같은데 현대중공업 그룹과 함께 현대글로비스가 이번에 LCO2라고 표현되고 있는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을 이번에 미국 선급협회와 마샬 아일랜드 기구로부터 기본 인증을 받았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주된 기사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그룹이 이제 2022 가스텍에서 친환경 그리고 디지털 기술 등을 다수 공개했다라는 긍정적인 기사가 나오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친환경 미래 선박으로 나아가는 방향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거의 항공모함급이죠. 7만 4천 톤급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 외에도 4만 그리고 3만 세제급 이제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도 로이도 승급 그리고 라이베리아 기구로부터 기본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초대형뿐만 아니라 중소형까지도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기사가 나오게 되었고 특히 탄소 중립이 굉장히 중시받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에서도 현대중공업 그룹이 이제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의 탄소 포집 활용 저장 기술이라고 하는 CCUS 기술도 고도화되었다라는 긍정적인 기사가 나오게 되었고 추가로 암모니아 추진 운반선도 미국 선근협회로부터 인증을 받았다라는 긍정적인 기사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LNG 수소 혼수 엔진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친환경 선박에서 현대중공업이 앞서 위상은 굉장히 높아지지 않았나라는 긍정적인 기사가 나오게 되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거의 외국의 이제 모든 선급에도 기본 인증들은 다 받은 상태에서 수주만 들어갔을 때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도 이런 친환경 선박에 좀 많은 관심을 보고 있고 수주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긍정적인 기사가 나온 게 대우조선해양인데 이번에 셔틀 탱크라고 표현되는 어떻게 보면 좀 초고난도 건조 과정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셔틀 탱크를 이번에 두 척을 잘 계약 기간 내에 잘 인도했다라는 긍정적인 기사가 나오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조선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친환경 선박에서 굉장히 강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가가 굉장히 무거운 종목들이 주가가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정이 들어갔을 때 앞으로 좀 3년 3개월가량의 풀캐파가 찼다. 지금 수주 물량이 3년 이상이 다 차 있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지만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조정이 들어왔을 때 아마 이런 3대 중공이라고 표현되고 있죠. 3대 조선 쪽에서는 한 번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신중하게 분석을 나가다가 조정 있을 때 한번 들어가신다면 좀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럼 조선주들은 여전히 좀 조정 시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라고 조심스럽게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슈 개별 기업 소식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보수적이던 롯데가 공격적으로 변모를 합니다. 껌으로 시작한 전통 유통기업인 농심이죠. 신사업 성장 측면에서는 좀 뒤처진다라는 느낌을 좀 지울 수 없었는데 최근 굉장히 몇 년은 정말 이것저것 많이 시도해보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과감한 행보 아닙니까, 소장님? 지금 네. 어떤 M&A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간혹 이 말씀 드리죠. 저는 기업을 평가할 때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말씀 드렸는데 첫 번째가 뭐죠? 안정성입니다. 두 번째가 수익성, 세 번째가 성장성인데 자, 농심이라는 기업 한번 우리가 평가해 볼까요? 자, 1번 수익성 어떻습니까? A+입니다. 물론 금년에 창립 57년 만에 처음으로 영업 적자가 났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난 57년 동안 농심이 적자를 난 해가 과연 몇 번이나 됐을까? 저는 궁금할 정도입니다. 즉
안정성과 수익성 면에서는 그 어떤 기업보다도 뛰어난 기업이 바로 농심이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성장성 면에서 저는 약간 퀘스천 마크, A를 주기가 힘듭니다. 지금 자료 화면 나오고 있죠. 제가 좋아하는 라면이 지금 막 생산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농심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신라면. 그리고 정말 맛있는 라면, 미국과 유럽과 또 아시아의 모든 국민들을 놀라게 했던 저 맛있는 라면은 농심이 잘 만듭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네, 우리가 가끔 맥주 한잔 하실 때 드시는 새우깡이 있죠. 자, 그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라면하고 새우깡 말고 농심이 만드는 제품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성장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농심이 어떻습니까? 작년에 신동원 회장이 취임을 하면서 그동안에 57년 동안 보수적이고 안정적이고 돌다리로 두들겨 가던 기업이 이제 우리도 뭔가 좀 혁신적인 걸 해보자라고 준비한 것이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바로 건강기능식 식품 쪽으로 나가자는 겁니다. 그 대상이 됐던 일본 기업은 바로 천호앤케어라는 기업인데, 자, 지금 자료 나오고 있죠. 전체 매출 중에서 라면이 78%, 스낵이 14%, 나머지 6.9%만이 기타, 건강기능이라든가 기타인데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번에 라면이 어떻습니까? 원자재 가격은 올라가죠. 제품 가격은 더 이상 올리기가 힘들죠. 왜? 1년에 2번 올리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어떤 농심의 성장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라면과 스낵으로만 국한되지 말고 건강기능이라든가 다기능 식품을 만들어보자. 아마 이런 취지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뭐 참고 말씀을 위해서는 천호앤케어는 최근에 만든 기업이 아닙니다. 1984년도에 창립이 돼가지고요. 흑염소라든가 흑마늘이라든가 도라지, 배즙, 홍삼액 등 사실 엑기스 상품을 굉장히 많이 매출을 일으키고 판매하는, 그리고 또 해외에도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유럽에도 수출이 되고 있는 영업 흑자를 내는 기업입니다. 아마 농심이 만일 이 M&A에 성공한다면 더 이상 농심은 라면과 새우깡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바로 인간의 건강을 위하는 건강기능식도 만드는, 즉 안정성에다가 수익성에다가 마지막 성장성을 보태는 기업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농심이 첫 M&A로 천호앤케임을 지금 찜했다라는 기사 확인해 봤는데, 자, 그럼 시야를 좀 확장해 볼까요? 이번 주 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영국 출장길에 나서면서 삼성의 팹리스 M&A 이슈도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M&A 관련해선 현재 좀 어떤 기업에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하면서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M&A 관련해서 조금 이제 관심을 받는 종목 한 2종목 정도를 가져와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일단 아모레퍼시픽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코로나 온 이후로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화장품 업계에서 가장 힘들지 않았나라고 좀 표현이 되고 있는데,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약간 중국 향이 조금 강했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북미 현지 화장품 브랜드로 표현되는 타타하퍼를 인수하게 됐습니다. 11년 만에 이제 지분 100% 인수를 단행하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타타하퍼 같은 경우에는 럭셔리 스킨케어 브랜드라고 표현이 되고 있고, 모든 과정에서 클린 뷰티 원칙을 고수한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첨가제나 인공색소나 향료 그리고 합성 화학물질 들이 포함되지 않은 100% 자연 유래 성분만을 사용한다라고 해서 굉장히 좀 관심을 받는 업종인데,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내 화장품 업계가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서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지 않았나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그리고 특히 중국 봉쇄가 굉장히 이어질 때 실적이 약화한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북미 진출의 문을 두드리는 모습을 보였고 사업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업 다각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서 이제 중국 향 뿐만 아니라 북미 쪽까지도 노려보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의 타타하퍼 인수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아모레퍼시픽의 이제 실적 또는 주가 향방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용 이제 부회장이 영국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번에 부산 엑스포에 관련해서 특사 자격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여기는 이제 ARM 본사가 영국에 있기 때문에 ARM 인수 관련해서도 재점화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긍정적인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ARM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인수 얘기가 나왔다가 인수가 좀 물러간 얘기가 보이게 됐는데 소프트뱅크가 굉장히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한종의 삼성전자 부회장도 이번에 아리100이라고 표현되고 있을 때 삼성전자의 M&A도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삼성전자가 M&A 분명히 진행할 건데 그 회사가 어떤 것이냐라는 기사가 나오게 되었고 물론 이번 2분기에 연결 기준으로 현금도 124조 원에 달합니다. ARM의 규모가 대략 50조 원이라고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현금성 문제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는 반독점법, 이제 독과점 문제가 불거질 수가 있기 때문에 ARM을 현실적으로 인수하는 것, 삼성전자 단독으로 인수하는 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을까라는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되면서 아마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번에 영국에 들어가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굉장히 관심을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M&A 시장에 항상 호재로만 작용하는 건 아닙니다. 이번에 임플란트 회사 디오가 이번에 그 주식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는 공시도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5개월 전쯤에 3월에 이제 당시 주가가 35,000원 수준이었는데 이번에 계약 해제 공시가 나오게 되면서 한 26,000원까지도 빠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왜 이 주식 매매 계약이 어떻게 취소가 될 수 있나라고 기사와 함께 볼 수 있을 때 인수금융 조달 환경이 마뜩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금리 인상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서 인수금융 M&A 환경에서도 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되면서 결국에는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인수에 대한 테마성, 이런 호재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 있게, 테마성 있게 신중한 투자가 이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 금리 인상 여파가 지속되다 보니 확실히 M&A 이슈가 결정이 될 때까지 뉴스팔로우를 좀 추적해 볼 필요는 있겠네요. M&A 관련된 종목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전략으로 마무리 지어 볼 텐데요. 오늘 또 나스닥 지수는 7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전략 좀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소장님? 네, 저는 지금 우리 주식시장을 내후 외환에 휘둘리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참 보니까 우리 국내적으로는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하면서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외국인이 8월달만 해도 거의 5조 가까이 사다가 9월달 들어와서 갑자기 매수를 멈추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씩 팔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해도 갑니다. 제가 외국인이어도 이렇게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데 그 나라 주식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겠죠. 그런 마음 갖는데 다만 전 이건 같습니다. 그럼 우리 한국 원화만 떨어지냐? 그건 아니죠. 일본 엔화는 더 떨어지고 있죠. 이런 것이 약간 딜레마에 빠져 있고요. 또 미국 시장 오늘도 마찬가지죠. 새벽에는 조금 강하게 시작을 하더니 또다시 이렇게 약세로 마감이 되니까 정말 우리 국내적으로도 국외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분명히 안 좋은 시기인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과거 수십 년간 이렇게 투자를 해오면서 느낀 건데요. 항상 제가 위기 때 가장 제가 힘들 때가 제일 좋은 기회였다는 것이 지나고 보면 알겠더라 이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누가 2410포인트에서 코스닥 지수 779포인트에서 누가 주식을 살 마음이 있겠습니까? 사고 나면 계속 약한데 그러나 분명한 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1년 정도 지나고 보면은 지금 퍼가 몇 배입니까? 지금 PBR은 몇 배입니까? 가장 객관적인 수치가 가장 정하겠다.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심리 싸움에서 나는 졌을 뿐이지 객관적으로 본다면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팔아야 될 위치는 아니다. 그렇다고 제가 오늘 바로 매수하십시오. 그 뜻은 더더욱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번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추석 연휴가 들어가기 때문에 워낙 미국이 지금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데 여기서 주식을 사가지고 이틀, 3일 동안이나 매매를 안 한다는 건 그만큼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매수하기에는 부담스럽고 매도하기에는 이미 때가 늦은 시점이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며칠간은 관망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HTS 보기 싫을 때 그때가 좀 매수할 기회이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선 또 매수하기 애매하고 지금은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 김선영 대표님의 전략은요? 네, 사실 8월 달은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특별한 이슈가 없었습니다. FOMC가 없었기 때문에 뭔가 시장을 좀 받쳐줄 만한 이슈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도 굉장히 조용한 그리고 좀 안 좋은 8월 달을 보냈는데 그에 반해서 9월 달은 정말 뭐가 많습니다. 오늘 밤에 바로 미국에서 베이지국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내일은 우리나라 쿼드러플 위칭 데이가 있고 우리나라 추석 명절 마치고 바로 화요일에 돌아오면은 미국에서는 CPI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있으면 바로 또 이제 FOMC가 진행이 되는데
8월과는 명백하게 다른 9월 달입니다. 이벤트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 변동성을 우리가 지금은 조금 어렵지만 이겨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항상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는 괜히 우리가 이제 어설프게 나섰다가는 정말 고래 싸움에 새우가 등이 터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는데 극과극의 전략이 중요합니다. 항상 아침에 제가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예 뭐 직장을 다니시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HTS를 매번 보시면 사실 생활이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투자를 길게 하실 분들은 길게 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짧게 하시는 분들, 특히 뭐 집에서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각자의 투자 스타일 맞춰가지고 너무 투자 기간을 길게 하는 투자보다는 짧게 치는 방식이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조금 괜히 HTS를 많이 보다가는 심리적으로도 많이 눌리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한 발자국 좀 뒤로 물러나가지고 시장을 좀 관망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8월 달은 워낙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9월 달은 반대로 이슈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이슈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지금 이 모든 부분의 가장 큰 문제, 시작점이 인플레이션인데 뭐 아신 대로 새벽에 이제 폴 크루먼 교수님께서 뭐 연준이 이제 이번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고 이 금리 인상을 좀 점진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이번에 CPI 발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8월 달에 멘트한 연준 위원들 멘트 별 필요 없습니다. 아마 8월 말 지났기 때문에 이미 연준 위원들 파월 의장은 CPI 지수와 PCE 지수 등 다 확인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주부터 많은 위원들이 멘트를 하게 되는데 그 멘트에서 과연 기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좀 보시면서 이제 현재 미국의 상황을 좀 예측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까지는 시장을 좀 소장님 말씀대로 뒤로 좀 물러서서 관망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병수 PB님의 전략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위기 속에서 기회가 찾아온다는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제 정책 수혜 업종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책 수혜 업종은 아마 원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드라이버가 걸려있기 때문에 원전 쪽에서도 세세하게 종목별로 어떤 강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투자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산업 사이클이 이제 하방으로 좀 치우치고 있는 반도체 업종도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하반기가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DDR5도 분명히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분명히 진입할 사이클로 진입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와 원전 쪽을 좀 관심 있게 보신다면은 이번 추석 넘어서 다시 한번 투자 이어 나가실 때 좀 재밌는 분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분과 함께 봤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김선용 대표 그리고 김병수 PB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